횃불을 든 고부봉기. 1894년 1월 10일 밤, 예동의 공터로 농민군과 고을민 수천 명이 모여들었다. 전봉주는 군중을 바라보며 들으시오, 들으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안여자와 노약자를 빼고는 이곳을 벗어나지 마시오 라고 외쳤다. 전봉주는 나라의 학정과 조병갑의 비리를 낱낱이 밝히며 조병갑을 몰아내고 민씨 일파를 타도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군중은 전봉준의 외침에 열띤 호응을 보이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군중을 이끈 우두머리는 전봉준을 비롯해 등소의 장도로 이름을 올렸던 정익서와 사발통문에 서명한 김도삼 등이었다. 전봉준은 고을민 500여 명의 대오를 정비해 횃불을 들고 고부관하로 진격했다. 이제 군중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죽창을 꼬나든 채 석기를 앞세우고 내달렸다. 석기는 임시방편으로 돗자리나 멍석 따위로 만든 깃발로 여겨진다. 군중 심리는 계기가 생기면 한순간에 흥분에 발동한다. 그들은 더 이상 겁먹지 않고 전봉준의 지휘 아래 하나로 뭉쳐 11일 새벽 고부관하 동헌에 기세 좋게 들이닥쳤다. 낌새를 눈치챈 조병갑과 구시라치들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다. 군중은 먼저 창고를 털어 쌀을 나누어 주었고 감옥을 부수어 무고한 죄인들을 풀어주었으며 무기고를 접수했다. 이때부터 이 세 가지 일은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어김없이 시행했다. 또한 수세미로 거둔 쌀을 실어와 봉기군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기도 했다. 전봉준은 사발통문에서 고부성을 격파하는 목표는 실현했지만 조병갑의 목을 베는 일은 지키지 못했다. 고을민이 수령을 처형하면 역적의 죄를 받지만 직영 밖으로 내치는 일은 관례로 용인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이들은 역적의 죄를 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요. 또 아직 세상을 뒤엎을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런 사정을 전봉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조병갑이 도망친 것은 전봉준의 처지에서는 오히려 다행일 수 있었다. 한편 조병갑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자. 조병갑은 그저 거머리가 종아리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다고 여겼을 것이다. 아마도 조병갑은 왜 김해 부사로 있을 때는 별탈 없었는데 고부에서 탈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전봉준이라는 모진놈을 만난 탓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는 나보다 훨씬 많이 해먹은 민영준이나 사촌인 충청감사 조병식 따위는 탈 없이 넘어가는데 왜 나만 당해야 하나 라며 자문했을지도 모른다. 이들 다양한 세력이 섞여 봉기한 군중을 지금부터는 편의상 농민군으로 부를 것이다. 동헌에 앉은 전봉준은 몸을 숨긴 이방 등 구시라치들을 잡아들이고 조병갑의 죄상을 낱낱이 따졌다. 농민군은 관아 안팎에 장막을 치고 모닥불을 피워 추운 날씨를 버티며 밤을 지새웠다. 일본인 첩자, 이른바 파계생은 이 광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진영은 정숙하고 호령은 명석하였으며 여느 석기군 같지 않았다. 먼저 악정의 심화를 엄중히 조사하기 위하여 날마다 구류된 사람들을 잡아다가 문초했다. 진영은 관아의 안팎에 있었고 모두 장막을 치고 밤에는 불을 피우고 양식은 창고에 있는 쌀로 의지했다. 전라도 고부민요 일기. 이렇게 며칠 동안 보낼 때 고을민 만여 명이 몰려들었다. 그중 장정만 뽑고 노약자들은 돌려보냈으며 15개 마을마다 각각 대표 5명씩 뽑아 그들을 관리하게 했다. 대표들은 바로 다음 날 집강소 활동을 할 때 집강을 맡아보았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처음 몰려들었던 일부 고을민들은 조병갑도 쫓아내고 쌀도 얻었으니 돌아가겠다고 했다. 이에 전봉준은 그들에게 너희는 관가의 곡식을 먹었으니 이미 죽을 죄를 지었다. 살고 싶으면 우리와 함께 일을 도모하자 라고 다소 위협적으로 설득했다. 또 전봉준은 마을 집강이나 동네 책임자들에게 같이 일을 저질렀으니 우리 모두 죄를 받지 말고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선동했다.
이런 설득은 어느 정도 먹혔다. 1월 17일 날이 밝자 전봉주는 무장한 농민군을 말목장터로 이동시키라고 일렀다. 전봉주는 말목장터에 장두청을 차리고 그 안에 대장소를 두었다. 이곳에는 밤새도록 횃불을 밝혀놓았다. 장두청에서는 백성의 의사를 관아에 전달하는 일과 함께 여러 부정 사례를 수집하고 문서로 꾸미는 일을 했다. 장두청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노끈을 회목에 감아 표식으로 알아보게 했다. 말목장터 입구에는 해묵은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전봉주는 때때로 이 감나무 아래에서 군중을 호령하고 농민군을 지휘했다. 말목장터에 모인 군중은 조병갑이 새로 쌓은 만석보로 몰려가 단숨에 허물어뜨렸다. 그들은 인근 예동의 두전 마을에 그득 쌓아놓은 보세미를 풀어 고을민들에게 돌려주었다. 전봉주는 고부 봉기를 발판으로 삼아 호남뿐 아니라 전국 전역으로 봉기를 확대하려는 구상을 세우고 창의의 경문을 띄웠다. 전봉준이 보낸 심부름꾼들은 이 경문을 품에 감추고 골고루 뛰어다녔다. 그 요제는 다음과 같다. 수령과 목민관은 백성 다스리는 길을 모르고 재물 모으는 근원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다 전운영을 설치하여 폐단이 더욱 번거롭고 심해져 모든 사람이 도탄에 빠졌고 나라가 위태하다. 우리는 비록 초야의 유민이지만 차마 나라가 위태함을 앉아서만 볼 수 없다. 각 고을의 여러 군자는 일제히 소리를 내어 의지로 길에 떨쳐나와 나라를 해치는 도둑을 쓸어 없애 위로는 종묘사직을 보존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하자. 이보경, 남유수록. 부여에 사는 시골 선비 이보경이 당시의 정황을 일기에 상세히 남겼는데 이 경문은 3월 20일자 일기에 적어놓았다. 전봉준이 보낸 경문을 한 달쯤 뒤에 보고 요약해놓은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경문은 다른 여러 지역에도 전달되었을 것이다. 고부에서 쫓겨난 조병갑은 김문현에게 도망쳐와 군사 1000명을 주면 고부 난민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문현은 이 말을 들어주는 대신 면피할 생각이었는지 사태를 조정에 보고했다. 이어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수교 정석희를 보내 전봉준과 교섭을 벌이게 했다. 정석희는 3차례나 왕래하면서 전봉준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때 일부 집강들이 정석희에게 전봉준의 행방을 일러주면서 잡아가라고 밀고 했으나 그는 오히려 이 사실을 전봉준에게 은밀히 알려주었다. 전봉준이 정석희에게 많은 뇌물을 주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뒤이어 전라가명에서는 군교 정석진을 파견했다. 정석진은 부하 서너 명을 데리고 말목장터로 와서 전봉준에게 해산하라고 윽박질렀다. 이때 마침 전봉준은 말목장터에 수상한 장군 50여 명이 연초포를 걸머쥐고 장두청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전봉준은 그들을 잡아 포박하고 연초포를 풀어보았다. 그러자 연초포 안에는 총, 칼 등의 무기가 들어있었다. 이 광경을 본 정석진은 도망치다가 농민군에게 잡혀 죽창에 찔려 죽었다. 전봉준은 연초포를 짊어지고 온 상인들을 풀어주면서 무고한 농민을 해치지 말라 하고 타일렀다. 전봉준은 장군을 가장한 이들을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았을까? 전봉준이 점괘를 뽑아 해치러 온 사람들을 알아보았다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아마도 장군을 가장한 정석진 패거리가 농민군의 암호인 노끈을 매지 않았기에 분간했다는 설명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그 무렵 조정에서는 고부에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비로소 알아차렸다. 그리하여 2월 15일자로 김문현을 감봉 처분하고 조병갑은 죄를 물어 파면했다. 용안 현감 박원명을 고부군수, 장흥부사 이용태를 안핵사로 임명해 폐정을 바로잡고 우두머리 이외에는 너그러이 조치하라고 일렀다. 또 부정을 자행한 구시라치들을 잡아 죄를 물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조정의 이런 조치가 도리어 더 큰 사태를 불러왔다. 전봉준은 농민군을 김제의 동진강 입구,
부안의 해안 가까이에 있는 백산에 옮겨 주둔시키기로 결정하고 백산에 흑성을 쌓게 했다. 백산은 50m가 조금 넘는 낮은 산이었으나 산 위에서 바라보면 사방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말목장터는 사방이 트인 평지인 탓에 관군이 몰려오면 방비가 어렵다 판단하고 전봉주는 장기 주둔에 대비해 산성에 의지하려 했을 것이다. 또 어떤 비기에는 백산은 모든 백성을 살리는 곳이라고 적혀 있어서 민심을 얻어 농민군을 끌어모으는 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백산에는 예부터 공미를 모아두는 창고가 있었다. 당시 그곳에는 조병갑이 거두어들인 4천여 석의 쌀이 있었다. 전봉주는 먼저 백산의 창고를 습격해 쌀을 모조리 꺼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군중은 귀한 쌀을 받고 신이 나서 전녹두가 과연 소문대로 우리를 살린다 라고 떠들었다. 그들은 흑성을 쌓는 일에 더욱 힘을 냈다. 그 무렵 농민군에는 무뢰배와 발피 등 잡다한 세력이 섞여 있었으나 규율이 엄격해 백성을 침탈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때 더욱 사방에서 무뢰배와 발피들이 몰려들었다. 그 무렵 농민군 수는 수천 명에 이르렀다. 전봉준의 직접 지휘를 받는 농민군 지도부는 불법 행위를 엄하게 단속했다. 또 동원의 책임을 진 동장과 집강들에게도 기율을 다지는 책임을 지우고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게 했다. 2월 말쯤 전봉준은 백산의 농민군을 정비해 새로운 작전을 펼쳤다. 농민군은 사방의 출입을 막고 백산 건너편 동진강 나루를 봉쇄한 뒤 길목의 요소를 장악해 길 가는 사람들도 진영으로 끌어다가 군졸로 부렸다. 고부와 부안, 천지는 농민군 손아귀에 들어갔다. 말목장터와 백산 일대에는 물건 파는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막걸리 파는 노점과 국수 파는 음식점, 잡화를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마치 장터처럼 시끌벅적했다. 하지만 주변 장터에는 쌀이 나오지 않아 품귀 현상을 빚었다. 일본 첩자 파괴생도 인심이 흉흉해 미국상 등도 따라서 감소되었다고 기록했다. 농민군은 고부의 세곡을 빼앗아 군량으로 사용하며 두어 달 정도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주둔 기간이 더 길어지면 먹을거리가 모자라게 될 터였다. 농민군은 줄포로 진출해 세미 창고를 습격해 쌀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 무렵 신임 군수 박원명이 고부로 들어왔다. 광주의 부호 출신인 박원명은 농민군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위로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하고 자비로 소를 잡고 술을 빚어 잔치를 벌였다. 그러자 농민군은 동요하는 빛을 보이며 해산을 서둘렀다. 마을 지도자인 동장 집강들은 전봉준의 눈치를 보다 박원명의 효유에 옳았구나 수군거리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를 지켜본 전봉준은 3월 13일 말목장터로 돌아와 군중을 해산하고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로써 처음 고부에서 4개월에 걸친 소요와 다음 2개월에 걸친 밀란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끝이 났다. 대체 전봉준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벌였을까? 농민군 해산의 원인은 첫째, 마을 대표이자 농민군의 지휘 계통으로 포섭된 집강들 중에 토호와 부자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러모로 수탈을 당한 분풀이로 밀란을 일으켰으나 지경 바깥으로 진출해 역적의 누명을 쓰는 것을 심히 꺼렸다. 적당한 선에서 발을 빼려던 것이었다. 둘째, 농민군의 행동대는 영세농과 머슴, 무뢰배와 발피였다. 그들은 무기를 들어 분을 풀고 곡식을 나누어 받는 따위의 재미를 보다가 토호와 부자들이 해산하려 하자 덩달아 흩어졌다. 아무튼 국면은 새롭게 전개되었다. 눈치 빠른 전봉준은 뒷날을 기약하고 어느새 몸을 피했던 것이다. 전봉준과 그의 부하들은 칼, 창 등 무기를 땅에 묻거나 민가에 숨기고 달아났다. 이제 전봉준은 고부를 떠나 무장으로 내달렸다.